고가로 보이는 한 집에 집주인인 여성과 가사도우미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성은 가사도우미에게 세금 문제가 생겼다며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빌린 현금과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여성. 그런데 이런 피해를 본 사람은 가사도우미 한 명이 아니라 다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무려 18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은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편취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일단 사기 사건 같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한 50대 여성이요. 서초구 일대에서 이 자신이 고용한 가사도우미를 비롯해서 19명에게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빌려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갚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살고 있던 주택들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19명에게서 18억 300만 원을 받아서 편취했습니다. 금융이나 세금 관련 업무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주로 노렸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들의 면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거의 이 여성과 접촉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가사도우미분 지금 사파로도 나가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직업 소개서 직원, 보험 설계사, 딸 과외 선생님, 이삿짐 센터 직원, 청소 아르바이트, 또 화장품 판매업자 등 아이고. 거의 본인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피해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다 대부분이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재력가 사모님 행세를 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뭐 돈이 많다고 알려진 동네에 집을 빌려놓고 거기 살면서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내가 현금이 너무 많은데 현금만 쓰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맞게 생겼다. 카드 실적이 있어야지 세금이 좀 줄어든다라면서 뭐 가사도우미 같은 사람한테 때 카드를 빌려달라고 해서 쓰고요. 남편 청와대에 근무하는데 지금 진급 심사를 받고 있어서 아니 가족들이 카드도 마음대로 못 쓰네. 당신 카드 빌려주면 내가 돈 갚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돈이 너무 많은데 너무 당신 형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접근해서 또 이 카드랑 어떤 대출을 타도록 했던 겁니다. 아, 일단 청와대 얘기 나오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또 고급 저택에 사는 여성이고 재력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드는 데다가 거기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남편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사실 내가 최소한 돈을 빌려줘도 돈을 떼일 일은 없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겠죠. 이 여성이 피해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랑 카드 좀 빌려줄 수 있냐. 내가 말일이라 영수증 처리를 하는데 맞출 게 많아서 한 달 안에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날 밤 피해자 딸이 이제 피해자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데 여성의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막 돈을 뭐 여러 차례 송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혹시 저 그 사모님한테 돈 빌려준 거 있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다 신용불량자 됐다고. 아유. 직원들끼리 서로 이야기 못하게 한답니다.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다라고 그런 고백까지 했다고 하네요. 자, 교수님, 진짜 이거는 우리 사건 반장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확실히 진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청와대 근무한다. 지금은 용산, 용화대 뭐 대통령실이겠죠. 이거 하나. 그리고 뭡니까 또 재벌가 혼외자. 뭐 이런 거. 이거는 무조건 믿고 걸러야 됩니다. 우리 이제 사건 반장에서도 지난번 다뤘지 않습니까? 1950, 60년대 가짜 이강석 사건.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가 끊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사건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집안에 있는 그 가구들이 전부 고급 가구예요. 그것도 또 전부 다 빌려서 갖다 놓은 건데 그리고 딱 처음에 갔을 때 거기에 뭐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이런 분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이 집은 대단한 집안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가 된 분들도 아주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강남에 사시면서 그냥 노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소일거리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돈이 있는 분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대통령이다 뭐 그다음에 이번에 또 청와대에서 진급 심사가 들어간다 또 뭐 금융 뭐 세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그분들은 다른 건 안 보고 이 집을 보고 소위 얘기해서 무대를 완전히 세팅을 시켜놓고 난 이후에 관객들을 끌어들여서 사기를 치는 굉장히 그 어떤 고도의 사기 수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딱 그 고도의 사기 수법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초보의 이 실력이 아니에요. 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5년에도요, 이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복역 후에 2019년에 출소를 했는데 이후에 이 서초구 일대의 고가 빌라나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았습니다. 주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이 단기 월세 계약을 체결해서 옮겨 다니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19명의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결국 재판에 넘겨졌죠. 네,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도요. 판사한테도 사기치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 내가 월 소득 3천만 원씩 벌던 사람이다. 예.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사기가 안 된다라고 주장한 아. 거고 심지어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가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소득 신고까지 했던 겁니다. 정말로 소득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하지만 재판부가 속지는 않았죠. 어떻게 안 속았습니까? 판결을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했고 범행의 정황도 좋지 않았고 또 누범 기간 이미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역 8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이 사건을 실제 보셨다고요? 아, 이제 실제 제가 이제 분석을 했었죠. 그럼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에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제 그 징역을 살고 나오면 또 하게 할 될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위 수법 수사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대를 갖다 세팅만 하게 되면 거기에 다 걸려드는 이러한 어떤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이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상습성이 굉장히 강한 범죄로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몇 년 지나서 난 나가기만 하면 건물만 치면은 고기가 잡히는데 내가 안 할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람을 갖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끊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